사돈, 이 집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돈은 바깥 어르신도 없어 심심할 텐데 이제 그만 요양원 들어가세요. 맞아요, 어머니. 이 집보다 요양원이 좋으실 거예요. 그날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태호의 결혼 후 이 나이까지 저는 제 생일에 며느리에게 미역국 얻어먹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며느리 미진과 마음이 맞지 않아 그저 내 집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눈칫밥만 아니었으면 했지요. 제 손때가 묻은 오래된 원목 식탁 위에 미역국, 아들 태호가 좋아하는 잡채, 손주 재민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생선구이도 올렸어요. 이 나이에 내 손으로 차린 내 생일상이었지만 아들 내외와 손주가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며 나물 몇 가지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처음으로 케이크까지 사왔더군요. 뭐, 케이크까지 준비했니?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대답하는 며느리 미진의 눈가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 태호와 며느리 미진이 식탁 가운데 케이크를 올리고 초를 꽂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반가움보다는 왠지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인 사돈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생신이시라면서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안사돈 박성자 씨는 과한 호들갑을 떨며 남편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오셨어요? 이런 날에 뭐 이런 번거로운 발걸음을 다 하셨네요.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돈 내외의 방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생일상을 차려놓은 식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가 웃으며 어머님, 제가 초대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식사하며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면 더 의미 있잖아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짧은 미소를 지었지만 축하라고 하기엔 너무 꾸며진 듯 어색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이 집의 주인인 제가 자리배석을 하기도 전에 식탁의 상석으로 걸어가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상석엔 사돈 내외, 왼편엔 아들 태호, 그 옆에 며느리 미진. 저는 부엌 가까운 끝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상 아무 말 없이 앉았지만 제 생일인데 사돈 내외가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으니 식사 시작부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자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 음식들이 모두 맛깔나는걸. 이라고 말하며 안사돈이 맞장구를 쳤지만 장인어른 장모님 많이 드세요.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저는 아들 태호가 제 생일상에서 장인 장모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너무 섭섭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식사가 마쳐질 즈음 안사돈 박성자가 팔꿈치로 남편을 쿡 찌르자 바깥 사돈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점잖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이젠 연세도 있으시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딱 하나 우리 사위, 태호뿐이니 이 집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 참 빠르죠, 사돈. 요즘은 이런 집도 자식들 명의로 다 바꾸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옆 단지 아파트 한 채 아들 명의로 바꿔줬어요. 미리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돈 부부의 말에 저는 말했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난 그런 거엔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돈네처럼 집이 몇 채씩 있는 것도 아니고 태호 아빠 생전에 저와 둘이 벌어 결혼 30년 만에 애써 장만한 이 집 한 채라 제가 죽으면 물려줄 생각입니다.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안사돈 박성자가 부드러운 듯 딱딱한 말투로 말했어요. 요즘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현명하다는 얘길 많이 하죠. 그리고 사돈처럼 물려줄게 집 딱 한 채뿐인 경우에는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가족끼리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요즘 노인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너무 무섭고요. 제 주위에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화병으로 공황장애가 생긴 친구가 있다니까요. 이때 박가사돈이 곧바로 아내 박성자의 말을 점잖게 거들었어요. 네, 사실 태호가 몇 년 전 사업 어려웠을 때 손해를 좀 봤잖아요. 그 뒤로 우리 미진이도 마음고생 꽤 했죠.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어려운 고비 넘기고 사업 확장을 위해 애쓰는 모양인데 사돈께서 명의만 잠깐 정리해 주시면 사업하다가 급전 필요할 때 대출이라도 조금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 박성자가 연이어 말했어요. 사돈은 바깥어른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요즘은 혼자 계신 분들 요양원도 많이 가시던데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하루가 심심하지도 않다네요. 친구도 생기고 외롭지도 않고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엔 요양원도 너무 잘 되어 있대요. 이번엔 미진이 나섰습니다. 지금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태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 태호만은 엄마인 저를 생각해 주기를 바랬어요. 저는 아들의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냥 요즘은 그런데도 괜찮대서 그래요. 다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아들 태호도 그들 편이었습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아직 저는 멀쩡하니까 걱정 마세요. 사돈 내외분께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짐덩어리라도 될까봐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안사돈은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론 사돈께서 지금은 멀쩡하시죠. 식탁이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제 눈을 피한 채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너희들 생전 안 사오던 생일 케이크까지 사오고 사돈 어른들까지 부른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밥상 차려놓고 예기치 않은 손님까지 맞으며 내 생일날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때 안사돈 박성자가 머쓱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무슨 그런 말씀을. 사돈 어른 연배가 저희보다 위시고 얼굴 뵌 지도 오래되어 인사차 축하드리러 온 거지요. 그냥 세상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죠. 괜히 너무 심각하게 들으셨네. 제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라고 다리가 풀려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간신히 짚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주세요. 생일 축하 인사는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안사돈 박성자는 저를 조롱할 것이 더 남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와인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마저 먹고 미진이랑 사위하고 얘기 좀 더 하다 갈게요. 저는 오늘의 이 저녁 식사가 단순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집과 저의 부모의 자리와 저의 존엄을 빼앗으려고 다들 칼을 갈고 모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나가지요. 내 집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코트와 손가방을 급히 챙겨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진이 뒤따라 나와 신발을 신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머님 가실 데도 없으시면서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불편해서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요, 정 나가시겠다면 가세요. 어머님이 본인 집이 불편하시다는데 뭐 말릴 수가 없네요. 말릴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가실 땐 마음대로 나가셔도 들어올 땐 맘 놓고 들어오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기회에 아주 나가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미진의 이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을 뗄 수조차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을 크게 고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더 있다가는 저를 향한 무수한 날선 칼끝 어딘가에 찔리고야 말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트와 손가방을 꼭 쥔 채 허둥지둥 걸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른 저녁 잠깐 내린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차가운 겨울 냉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입을 여유 따위도 없었어요. 가슴에서 불덩이가 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가엔 눈물이 번지고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내 생일날 나더러 요양원에 들어가라니 그게 걱정해주는 척 날 내쫓으려는 거구나. 사돈네와 아들네외가 이제 나를 귀찮은 짐덩어리로 여기는구나. 얼마간 정신없이 걸어 발걸음이 멈춘 곳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낯익은 간판이 보였어요. 순이네 반찬. 불 꺼진 가게 안에는 친구 순이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니, 이 밤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간신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이야, 오늘 내 생일이라 저녁상을 차렸는데 안사돈은 날더러 요양원 들어가라더라. 내가 이제 걸림돌이래. 순이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고 작은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주었어요. 평상시에도 며느리가 언니를 소닥 보듯이 한다더니 그 집 식구들 결국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그래도 언니가 용감하게 박차고 나왔네. 잘했어. 내가 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을까? 내가 태호 엄마인데 며느리와 사돈내외 멸시도 서럽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내 아들 태호의 태도야. 순이가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언제 남의 등에 얹혀 산 적 있는 사람이야? 걱정 마. 며칠 우리 집에서 쉬었다 들어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옷가지와 신분증이라도 이따 다시 가서 챙겨 나와야지. 창밖에는 또다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순이가 가게 안살림집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으로 한참 눈물을 쏟아낸 터라 피곤이 몰려왔지만 간간히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코트를 입고 이번에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순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막 그친 새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피로와 긴장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부엌 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를 향한 칼바람이 불던 식탁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거쳐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옷장에서 급한 대로 옷 몇 벌을 꺼내 옷가방에 넣고 화장대 위에 약봉지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달린 옷장 맨 아래 서랍을 딸깍하고 열었어요. 저는 서랍 속을 뒤적이며 도장,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마는 내 이름이 박힌 건데 챙겨야지. 날이 더 추워질 테니 두꺼운 스웨터도 두어 벌 더 챙겨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랍 깊숙이 있는 스웨터를 꺼내려다 손끝이 서랍 맨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나무 표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남편이 남긴 목함이 생각나 혹시나 하고 서랍 속으로 손을 더 깊숙이 뻗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움켜쥐고 힘을 주어 꺼냈어요. 웬만한 두꺼운 책 두께의 목함이라 꺼내는 중에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도장이며 통장 등 나름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나무로 된 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오랫동안 잊고 있었구나. 맨들하게 길이 든 윗부분이 스탠드 불빛 아래서 윤이 나고 있었어요. 함의 구석에는 남편의 이름, 인수,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잊고 있었네. 저는 손으로 목함을 쓰다듬었어요. 나뭇결이 맨들맨들 손때로 닳아 있었습니다. 남편 인수의 흔적이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정수기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낮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에 또 무슨 소리야?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목함을 옷가방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손끝이 떨려 지퍼가 잘 닫히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크게 한 번 고르고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이세요? 그새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안 들어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설마 그새 까먹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 어머닌 요양원보다 병원이 먼저일 것 같네요.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락거리시면 정말 피곤한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옷 좀 더 챙기러 왔어. 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 완전히 나가시는 걸로 알아도 되죠? 서로 피곤한 일 없게. 며느리 미진의 말에 옷가방의 손잡이를 더욱 꼭 힘있게 쥐며 화를 참고 현관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노인들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하다던데 그래도 뭐 본인 선택이시라면 저흰 말리지 않죠?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저희 탓은 하지 마세요. 미진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그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문을 닫고 내 집을 뒤로 한 채 아파트 정문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꽤 무게가 나가는 옷가방을 꼭 껴안고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와 함께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그 목함 당신이 유일하게 남긴 물건이지? 아직 열어보진 못했지만 왠지 이 안에 내가 다시 설 이유가 들어있을 것 같아. 순이의 반찬 가게 불빛이 어슴풀에 켜져 있었어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일어난 순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두꺼운 저희 코트는 차가운 새벽 이슬을 머금고 얼어 있었습니다. 언니, 또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빨갛게 얼었네. 한숨이라도 좀 쉬지.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잠깐 집에 다시 갔다 왔어. 옷이랑 신분증 좀 챙기러. 잘했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맘 놓고 지내. 언니, 인생이 사람을 몰아붙일 때는 결국 그 안에 답이 들어있더라. 순이가 저의 차갑게 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순이야 고마워. 창밖에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2시간 남짓 눈을 붙이고 방에서 나와 피곤이 깊게 내려앉은 눈으로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가게 안 난로위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잠을 못 자서 어떡해. 얼굴이 완전히 초췌하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글쎄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 걔 말투, 눈빛, 사람을 그렇게 아래로 보면서도 웃을 수가 있더라. 내가 빨리 고개를 돌렸어. 너무 괴로워서. 내가 뭘 했어. 그 며느리 속에는 칼이 들어 있다니까. 근데 집에 다시 갔더니 내가 잊고 있던 게 있더라. 순이가 김이 올라오는 뜨거운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주었어요. 잊고 있던 거 뭐? 서류 같은 거야? 서랍에서 두터운 옷을 더 챙기는데 안쪽 깊숙이 손끝에 뭔가 닿길래 꺼내보니 남편이 생전에 쓰던 목함이 있었어. 난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진짜? 아직 그게 있었어? 그거 언니가 형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찾으니 못 찾겠다던 거 아냐? 맞아.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 근데 어제 그게 손에 잡히더라. 미진이 인기척이 있길래 서둘러 가방에 넣고 나왔어. 순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술을 깨물며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들어있을진 모르지만 그게 언니한테 아직 필요한 거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열 용기가 안 나. 제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무서워. 괜히 별거 아닌 거면 이 상황에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허무해질 것 같아서. 언니,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 대로 아는 게 나아.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잖아. 순이의 말에 저는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기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인수, 남편의 이름 2글자가 새겨진 그 목함을 천천히 꺼냈어요. 오랜 세월의 손때가 앉은 나뭇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함을 열었어요. 경첩이 녹슬어 단단히 힘을 주어 열어야 했습니다. 목함 안에는 반으로 접힌 낡은 봉투 2개와 도장, 신분증,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종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건 우리 가게 접기 전에 들었던 거야.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걸 잊지 말고 꼭 챙겨. 세월이 흘러도 이건 너희 몫이야. 제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해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이 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며 애써 장만한 저 집도 내놓으라며 저를 집 밖으로 내몰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슬프고 당신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까지 드네요. 언니, 이게 다 뭐야? 빨리 꺼내봐. 순이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린 후 눈물을 손등으로 얼른 훔치고 접힌 봉투를 펼쳐 안에 든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맨 위엔 굵은 글씨로 일현동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통지서 권리자 김정옥 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 금고 출자증권 문서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남겨둔 거였어. 옆에 있던 순이도 눈이 동그랗게 커져 저와 함께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거 둘 다 언니 이름으로 돼 있네. 그럼 이거 언니 권리인 거잖아. 저는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내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게 괜한 게 아니었네.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순이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냥 들고 있으면 또 누가 건드릴지도 몰라. 시장 근처에 그 젊은 변호사 있잖아. 강 변호사였나? 예전에 시장 상가 사건 맡았던 사람. 거기로 가볼래? 그래 언니, 얼른 아침 해줄게. 먹고 기운 내서 다녀와. 내 생전에 변호사 상담이라니 어색하고 어려워서 어쩌지. 저는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험한 말 듣는 거보다 더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빨리 밥 한 술 뜨고 가봐야겠다. 그래, 언니,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마. 그 사돈네까지 언니를 쉽게 봤으니까. 저는 목함을 잘 닫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내가 만든 집,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것 모두 내가 지켜낼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제 등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언니, 이번엔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에 왠지 저는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메고 가게를 나왔어요. 햇살이 골목 사이로 환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금 걸어 도착한 시장 입구. 건물 앞쪽 간판에 법률사무소 강도현이라는 파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간판을 바라본 후 숨을 고르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사무실 안 책상 위엔 많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햇살에 뽀얀 먼지 입자들이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가방을 꼭 쥔 제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네, 제가 좀 오래된 서류를 찾아서요. 이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받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2개의 낡은 봉투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하나는 광성시장 인근 일현동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분양권 통지서, 다른 하나는 새마을 금고 출자증권,
두 서류 모두 종이는 바래고 접힌 자국이 깊었어요. 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재산이에요. 먼저, 이건 조합원 분양권 통지서예요. 2003년 일현동 주택 재개발구역 명의자 통보 서류이고요. 권리자는 김정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님이 본인이신가요? 네, 제 이름이 맞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시장 근처요? 거긴 남편 가제가 장사하던 채소과일 가게 근처인데요. 근데 난 그쪽에 집을 산 적도 없는데요. 강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고 유인 수명이 부지 1분의 1 지분 전환 배우자 김정옥 명의로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명의 이전을 마친 겁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전에 조합원 자격을 미리 확보한 거죠. 저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그때 무슨 서류를 들고 다니긴 했는데 난 그냥 통장 정리하러 간 줄 알았어요. 강 변호사는 진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조합원 통지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분양권이 생기고 그게 현금이나 새 아파트로 바뀌죠. 현재까지 조합에서 정정 공문이 오지 않았다면 김정옥 씨가 유효한 조합원 자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건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들이나 며느리. 이게 있는 줄은 전혀 모를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이건 등기부에도 표시되지 않고 조합 내부 명단으로만 관리되는 재산이에요. 일반 가족이 알기 어렵습니다. 강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금색 로고가 바랜 새마을금고 출자증권, 발급일자는 2002년. 그리고 이건 꽤 귀한 거네요. 최초 출자 금액이 1억 미만이지만 당시로서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건 단순 예금이 아닙니다. 금고 지분을 가진 출자자 신분이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그게 그럼 예금 통장이나 적금이랑은 다른 거예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건 회원이자 투자자 자격이에요. 금고가 유지되는 한 김정옥 씨 명의의 지분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배당금이 쌓여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아직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냥 종이 조각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이런 출자증권은 잘 발행되지도 않고 매우 귀해요. 새마을금고 본점에 조회 요청을 넣으면 과거 배당 내역과 현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 김정옥 씨 손에 있는 건 하나는 토지 관련 실물 자산, 다른 하나는 금융 지분 자산이에요.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자산을 분산시켜 놓으신 거죠. 저는 어리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제 꺼진 볼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 떠나기 전에 분주히 뭘 챙기더라 했어요. 나 몰래 이런 걸 다 남겨뒀네요. 그 사람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김정옥 씨,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의 재산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명부와 금고 기록을 해당 기관과 사무실에 가서 빨리 조회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정성스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은 이 사실을 다른 가족분들께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김정옥 씨만의 재산입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저는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아까 이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설 때만 해도 마구 떨리던 제 손이 왠지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양쪽으로 늘어선 상가들 중 어느 한 가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광성시장 인근 재개발구역 조합원 보상 절차 곧 시작. 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 상속 위임 불가. 여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나한테 남긴 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 겨울 한낮의 햇살이 꽤나 따뜻하게 제 어깨 위를 감싸주었어요. 저는 순이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언니, 변호사 상담 잘 받았어? 응, 이 서류들 권리가 내게 있는 게 맞고 다 살아있을 걸로 보인대. 해당 기관에 가서 빨리 확인해 보래. 언니, 내가 봐도 이거 보통 서류 아닌 것 같아. 금고도 조합도 다 공문서잖아. 그냥 은행 가서 한번 물어보자니까? 순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린다. 괜히 갔다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나같이 늙은 사람이 이런 거 들고 가면 요즘 누가 그런 눈으로 봐. 은행 창구 직원이 얼마나 깍듯한데.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 남편이 내 이름 앞으로 남긴 거라면 나도 이제 내 발로 확인해야겠지. 저는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후 저는 제 생일, 집을 나오던 날 밤과 새벽 사이에 차가운 겨울비를 맞아서인지 순이가 내어준 그 작은 방 밖을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며칠 동안 감기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찬 겨울 날씨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72번째 생일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진명이 이전 요구와 제게 요양원 입소를 권하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저는 제 이름과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모멸감을 느꼈지요. 또 저를 멸시하는 며느리 미진의 조롱과 협박이 섞인 언행,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편에 선 아들 태호에게 큰 실망감을 느껴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강 변호사로부터 들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그로부터 사흘 후에나 가능했으니까요. 언니, 몸 좀 괜찮아? 아니, 무슨 감기 몸살을 이렇게 심하게 앓아? 이것 좀 마셔봐. 순이가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한 컵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따끈한 생강차의 진하고 매운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목을 타고 내려가 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순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도움으로 나흘 후 기력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순이야, 오늘 새마을 금고부터 가봐야겠어. 내가 같이 가주면 고맙겠어. 언니, 걱정 마, 같이 가자. 저는 서류 봉투가 든 가방을 꼭 쥐고 순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직 기운이 없어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막연한 기대감에 새마을 금고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떨렸어요. 문 앞에 들어서자 안내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좀 오래된 출자증권이 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된 건데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신분증 보여주시고요. 고객님 성함이요. 김정욱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너무 떨려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마구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어요. 순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진짜 무슨 드라마 같네. 진짜 떨린다, 언니. 저도 미소를 띠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게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고객님, 김정옥님 명의의 출자 내역이 확인됩니다. 2002년 가입 새마을 금고 일현지점 현재 휴면 출자자로 되어 있네요. 차들이 지나는 소음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고객님 출자금은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객님.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순이가 팔꿈치로 저를 쿡 찌르며 말했어요. 언니 봤지? 내가 괜히 와 보자 그랬어? 저희는 직원으로부터 출자조합 관련 상담 3번 창구를 안내받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 창구 사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신분증에 있는 제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김정욱 고객님 맞으시죠? 아까 출자증권 조회권 결과 나왔습니다. 확인서 드리기 전에 간단히 성격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뭐가 뭔지 잘 몰라서요. 천천히 부탁해요. 창구사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은 새마을금고의 출자자, 즉 조합원 신분이시고요. 양도는 제한되고 해지 또는 탈퇴 시에는 환급 절차가 있어요. 여기 가입일, 좌수, 누적 배당 처리 내역이 정리돼 있습니다. 예금처럼 그냥 찾는 건 아니고 절차를 밟아 환급 받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증권을 유지 시 계속 출자자로 남아서 배당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을 신청하시고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 확인만 진행했고요. 결정은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탈퇴 후 현금으로 환급받으려면 필요 서류는 뭐가 있어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한 통, 도장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탈퇴 환급을 결정하시면 신청서 작성하시고 처리 기간은 통상 영업일 기준 5에서 7일 정도 보시고요. 정확한 환급 금액 문의는 다음 단계에서 안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격만 확실히 이해하려고 왔어요. 설명 고마워요. 고객님, 이건 출자조합원 확인서입니다. 보관 잘하시고 결정되면 다시 오세요. 저는 확인서를 손에 꼭 쥐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순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언니, 이건 예금이 아니라 지분이고 해지하면 환급, 유지하면 배당을 받는다. 맞지? 그럼 이제 금액만 남은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게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그거면 됐지 뭐. 맞아 언니. 오늘 이 새마을금고 출자증권 서류가 언니 이름이 확실하고 아직 권리가 살아있다는 건 확인했잖아. 응, 그래. 딱 그거. 오늘은 내 이름이 맞다가 제일 큰 수확이네. 순이야,
나 너무 두근거린다. 두근거릴 만하지 언니. 그동안 내 집에 살면서도 남의 집에 사는 것처럼 눌려 살았는데 이제 언니 결심으로 세상에 나왔고 생각지 못한 형부 유산도 찾았으니 우리는 새마을 금고를 뒤로하고 걸어 나왔어요. 차들이 지나는 소음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좋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내가 쏠 테니 국밥 먹고 가자 언니. 힘 좀 내고. 저는 흔쾌히 웃으며 말했어요. 국밥 좋지. 오래간만에 밥 좀 제대로 먹어보자. 그날 저녁, 며느리 미지는 거실에서 친정엄마 박성자 씨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인간 나간 지 벌써 닷새째인데 연락도 없고 남편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명의 이전을 받을 수 있을까? 글쎄 말이다. 근데 그 노인네 혼자 나가서 버틸 힘이 있겠냐? 돈 한 푼 카드 하나 없는데 그 나이에 혼자 집 떠나 무슨 대책이 있겠어. 그냥 좀 기다려. 그 사람 홧김에 나갔어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 세상에. 그날 저녁에는 명의 전환된다며 자기 이름 하나로 그렇게 요새 떨더니 본인이 정작 그 집에서 제 발로 나간다니 엄마 말대로 며칠 더 버티면 미지나 명의 바꿔줄게 하면서 체면 다 내려놓고 돌아오겠지 뭐. 미진이 비웃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 자존심이 배고픔을 못 이겨. 네 시어머니도 별 수 있냐.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결국 손 내밀게 돼 있어. 장모 박성자와 미진은 함께 전화 통화 사이로 시어머니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새마을 금고를 다녀온 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고 도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아 다시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출자증권 확인서, 조합 통지서, 이게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 다시 봐도 저는 이 사실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던지 쫓겨나다시피 한 집 말고도 기댈 무언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그래, 내일은 이제 이걸 확인해 볼 차례야.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을 먹고 서류를 가지고 택지 재개발 조합 사무국으로 갔습니다. 책상 맞은편에는 조합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정옥님, 이건 매우 오래된 조합원 통지서네요. 여기 보면 1998년 조합 설립 초기 출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현 시세에 비하면 크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가치가 상당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분 대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정옥님 축하드립니다. 이 서류에 표기된 지분을 현 시세 토지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 분양보상금 추정가가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저는 직원에게 되물었어요. 15억이요? 네, 현재 이곳이 재개발 확정구역이라 곧 마지막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조합 총회 후 확정되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 상태라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되시겠네요. 축하드려요.
조합 직원은 제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잡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결심 같은 게 서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이름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며칠이 흘렀어요. 어둠이 짙게 내린 밤, 식탁에 앉아있던 미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태호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던 태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대로 어머니랑 연락 끊긴 거야? 집을 나가신 지도 벌써 열흘인데. 미진이 딱딱한 어조로 말했어요. 자기 엄마 자존심 알잖아. 그날 요양원 얘기 나온 거 아직도 분이 안 풀렸겠지. 이 아파트 빨리 명의 이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얘길 또 꺼내자고. 그 일로 나가신 건데 또 말하면 완전히 돌아서실 수도 있어. 미진이 비열한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효심이 약점이야. 아들이 지금 힘들다 이 말이면 다 끝나. 미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하자.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말했습니다. 사업이 위태롭고 아들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집이 어머니 명의라 대출이 막혔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결국 서둘러 명의 이전해 주시겠지. 태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지금 사업 확장이 필요하긴 해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 미지는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실적인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진심보다 위기에 반응하는 분이야. 그리고 이번엔 확실히 기한을 정해야 해. 일주일 안에 명의 이전 완료. 이게 포인트야. 태호는 망설이며 되물었어요. 일주일이라 너무 촉박하지 않아? 느슨하게 가면 또 미뤄져. 이번엔 반드시 일주일. 미진이 무슨 결의에 찬 듯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마음 흔들고 이틀 뒤엔 내가 직접 전화해서 쐐기를 박을게. 어떻게 하자는 건데? 감정으로 접근해야지.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자주 싸우게 되고 부부 사이 벌어지면 결국 이혼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남편이 무너지면 양육권은 제게 와요. 하나뿐인 손주 안 보고 사시겠어요? 그 한마디면 끝이야. 태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께 너무 잔인하다. 미진이 비웃으며 받아쳤어요. 세상은 잔인한 사람 편이야. 우리가 살아야지. 어머니도 결국 아들 걱정에 못 버틸 거야. 아들 태호는 갈등하는 눈빛을 보였고 맞은편 미진의 눈에는 냉정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이미 거짓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튿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순이의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깥엔 눈발이 흩날리고 거실엔 따뜻한 난로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휴대폰에 아들 태호의 이름이 떴어요. 아들이 날 걱정하나 보다. 저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고 그 짧은 기대에 저도 모르게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태호야. 오랜만이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지?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태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담보가 제 명의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엄마 명의라서 대출이 막혔어요. 명의만 잠깐 옮기면 이번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창밖에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또 그 얘기구나. 태호는 다급하다는 듯 흥분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요. 회사가 정말 위태로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도 끝이에요. 태호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게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서류 때문인지는 내가 다 안다. 엄마, 제발요. 이번만 믿어주세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가에는 이미 눈물을 머금고 저는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태호야, 너와 내가 정말 위태롭구나. 저는 아들 태호가 제 생일날 사돈 내외와 며느리 미진 앞에서 당하고 있는 저를 보고만 있었던 것에 사실 오늘 아들의 말이 진실인지 신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식탁에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남편 태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반응 어땠어? 또 그 얘기냐고. 한마디 하셨어. 엄마가 너무 완고하셔. 미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됐네. 그럼 내가 이틀 뒤에 전화해서 마무리할게. 우리 재민이 손주 얘기까지 꺼내면 어머니는 못 버텨. 태호가 짜증 섞인 낮은 목소리로 미진에게 말했어요. 당신 너무 무섭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야 일이 되지. 이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니까. 미진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불을 개고 작은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전날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겨울의 오전 햇빛이 너무 따스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때 평온을 깨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그래, 미진아. 어머니 요즘 어디 계세요? 오랜만에 듣는 미진의 말투는 오늘도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태호가 많이 걱정해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어려워요. 이번 주 안에 명의 이전이 안 되면 계약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져요.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이번 한 번? 그 말 참 익숙하구나. 미진은 더 강하게 생떼 부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얘기 들어주세요. 태호 사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져요. 요즘 저희 매일 싸워요. 이런 상황에서 명의 이전까지 안 되면 솔직히 저희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미진이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오겠죠? 아빠 사업이 망해 거리로 나앉게 되면 재민이는 제가 친정에 데리고 가서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뿐인 손주 안 보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미진아, 내 말 너무 똑똑하구나. 근데 한 가지 틀렸어. 미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뭐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텐 손주보다 지켜야 할 내 이름이 더 소중하단다. 그 이름 내가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새마을 금고 출자 금액을 정확히 정산받고 해지해서 환급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자금 해지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 새마을 금고로 갔습니다. 왼쪽 가슴에 최주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후반의 여직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창구 위에 올려진 봉투엔 출자증권 본점 평가 결과 김정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괜시리 다시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옥 고객님? 요청하신 출자증권 본점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지난주에 오셨었죠? 결정하셨어요? 네,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보며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고객님께서 2002년에 최초 출자하신 좌수는 7,900자, 당시 금액으로 약 7,900만 원입니다. 이후 금고가 2012년에 1차 합병, 2021년에 중앙본부와 통합되면서 출자 지분이 중앙회 기준 주식가치로 전환됐어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제 눈이 그 숫자에 머물렀습니다. 하단엔 현 평가 금액 28억 6,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28억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확히는 28억 6,700만 원입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해 주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초창기조합원이라 설립 출자자 자격으로 자녀 지분이 포함돼 있었어요. 현재 금액은 세전 기준이고 실제 환급 시 세금이 조금 공제됩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과 입을 가린 손등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었구나. 난 몰랐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게 남아있을 줄은.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쉬호흡을 하며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직원은 잠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환급으로 나시면 금고 본점 결제를 거쳐 영업일 기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명의자 본인 외엔 어떤 위임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눈물이 아닌 확신과 희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되물었어요. 위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지금 바로 해지 환급 신청하겠습니다. 전에 안내받은 대로 필요한 서류들 오늘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객님. 신청 서류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5일 후 재방문하셔서 최종 확인과 요청하신 환급금 입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급 신청을 하고 밖으로 나올 때 햇빛이 정면으로 저의 얼굴을 비췄어요. 눈이 부셔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쩜 이 추운 겨울날 햇살이 이렇게 환하고 따뜻할까? 그 순간 문득 인생이 사람을 몰아붙일 때는 결국 그 안에 답이 들어있더라. 라는 순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장 골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간판들, 오래된 포장마차 냄새, 그리고 골목 끝 치킨집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 순이가 이 냄새 좋아했지. 닭다리는 내 거야. 하며
깔깔 웃던 거 아직도 귀에 맴돌아. 저는 치킨집에 들러 주문을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콜라 한 병. 순이는 가게에서 뜨개질을 하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나 언니, 일 잘 보고 왔어? 치킨? 이게 웬일이야?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표정이 딱 봐도 뭔가 됐네. 나 느낌 왔어. 많이 나왔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왔어? 얼만데? 말 좀 해봐 언니. 순이가 연거푸 물었어요. 5일 후에 알려줄게. 나 해지환급 신청하고 왔어. 5일 후 최종 입금 받는 날 같이 가자. 그래. 그러자 그럼 오늘은 닭다리 먼저 먹어볼까? 순이가 치킨 봉지를 열고 닭다리를 꺼내 들었어요. 언니 내가 오늘 치킨이 유난히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 순이야 치킨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아유 닭다리 진짜 맛있다. 언니 우리 예전에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생각난다. 대형마트들 생기기 전 재래시장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어? 그때 태호 아빠 참 열심히 일했지. 언니, 우리 집 양반이 저녁에 가게 문 닫고 한잔 하자고 해도 형부는 다음날 장사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그 흔한 술잔 한번 기울인 적 없고 저는 잠시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순이야. 그때 우리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참 열심히 일했어. 그땐 고단해도 지금보다 웃을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 말하면서 하루하루 웃으며 살았었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네. 언니, 우리 참 오래 버텼다. 그리고 나 오늘 내 덕분에 이만큼 버틴 것 같아. 집도 내어주고 내 말도 들어주고 정말 고마워 순이야. 언니 그 말 왜 이제 해? 순이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밖은 추운 겨울밤이지만 순이와 함께 있는 이 작은 방 안에는 오랜 인연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 인생이 참 고마워요. 다음 날 오후 창문 너머로 늦겨울 햇살이 들이치고 순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집안엔 된장국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 미진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미진아. 미진이는 제게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결정을 좀 해주세요. 일주일이라 말씀드린 게 벌써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생각 잘하셔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렇게 급하니? 미진이가 몰아붙이듯 대답하며 말했어요. 네, 급해요. 지금 태호 회사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이번에 계약 하나만 어긋나면 끝이라고요. 어머니께서 명의만 옮겨주시면 다 해결돼요. 그 한 번으로 아들도 살리고 하나뿐인 손주 재민이가 아빠 없는 애로 크지 않게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미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말끝마다 섬세하게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진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어머니가 그 집 한 채 고집 부리시는 동안 우리 가족은 무너지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 망하면 어머님 손주 재민이는
아빠 없이 자랄 게 뻔하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예요? 미진아. 아니요. 저는 사실만 말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어머니가 명의만 옮겨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해주시겠다는 건 결국 저희 보고 무너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미진이의 말들이 가슴이 아파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진의 냉소적인 말들, 저는 그 속에서 진실에 기인한 불안함보다 거짓의 탑을 쌓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애는 결국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구나. 나를 어머니가 아닌 수표로 보내. 미진아,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어. 그런데 말이지, 내가 자꾸 그렇게 몰아세울수록 나는 내 걸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진이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아들 망하는 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세워서 내 이름을 빼앗으려는 그 꼴은 나는 두 번 다시 안 본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고 미진이가 살짝 떨리는 음성으로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선택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현기증이 나는 통화를 마쳤습니다. 미진아, 후회는 남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또 집에서 전화 왔지? 그래, 또 그 얘기야. 이번엔 아들 살리고 손주위에서 명의 넘기라더라. 에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 어찌 그런 독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래도 이상하지? 미진이의 말이 거칠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해져.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 이젠 진짜 언니가 언니 인생 운전대를 잡은 거야. 순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남편과 젊은 시절 시장 앞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을 용기였어요. 벽시계 초침이 틱, 틱, 틱 소리를 내고 탁자 위엔 계산기와 명예 이전, 일주일 기한 등의 미진의 메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제 기한은 이틀 남았네. 미진이 초조하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진짜 독하다. 이제 겨우 이틀 남았는데 연락 한 통이 없어. 이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네. 태호는 보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쉽게 결정 못 하시는 거겠지.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그걸 옮겨준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미진이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평생 자기 이름? 당신 참 효자야. 그렇게 마음 약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지금 이 얘기 애초에 내가 만든 시나리오. 회사가 어렵다고 말해야 어머니가 움직일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먹혀. 당신 어머니 진짜 독한 노인네야. 아들 걱정도 손주 걱정도 안 하시나 봐. 태호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진아, 그만해라. 미진은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어머니, 당신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 그리고 손주도 신경 안 쓰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버티겠어?
태호가 화를 참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듣기 거북하다. 효자 아들 모두 발동됐네. 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착한 척 하다가 진짜 회사에 일 생기면 그때도 이해해 달라고 하겠지? 미진아, 난 내가 점점 더 무서워진다. 어머니 험담은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듣기 싫어. 태호가 언성을 높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럼 혼자 효자인 척 실컷 해. 이틀 남았다고. 난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미지는 남편 태호에게 소리를 지르며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엄마 집 다녀올게. 문이 쾅 닫히자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빛엔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태호의 장모 박성자의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박성자는 과일을 깎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미진이 화가 난 얼굴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이고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미진이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말이야. 아직도 명의 이전을 안 해줘. 내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움직일 때도 됐잖아. 박성자는 과도를 내려놓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세상에, 그 노인네도 참, 아들이랑 손주가 걸려 있다는데도 그걸 그렇게 버티나? 고집이 돌덩이보다 세구먼. 미진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사업 어렵다, 손주 걱정된다. 다 거짓말이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넘어와야지. 그렇게 감정 없는 사람도 있나 몰라. 장모 박성자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노인들 많아. 자기 재산은 자기 거라면서 죽을 때까지 쥐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정 붙일 필요 없어. 그냥 냅둬.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지. 미진이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은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틀 남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볼 거야. 이번엔 그냥 말로 안 끝내. 그래, 세상은 순진하게 살면 손해야. 너도 이제 좀 단단해져야지. 장모 박성자는 오히려 딸 미진이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 너머 깜빡이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는 미진의 눈빛 속엔 조급함과 도끼가 가득 스며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호는 집 한가운데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태호의 눈가는 어느새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저는 약속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차를 마시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흐린 햇살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무슨 말을 하든 놀랄 일도 없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진이 들어왔어요. 미진이 코트를 벗으며 송곳 같은 어조로 말했어요. 기다리셨네요, 어머니. 아니, 이제는 뭐
이렇게 계속 자식들 어려운 것도 모른 척 하시면 그냥 당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 할 말 있으면 다 하거라. 저는 그저 잔잔히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 억지 웃음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오늘로 끝내요.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당신 아들한테 이러는 거 양심에 좀 걸리지 않아요? 미진의 말이 거북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태도에 미진이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손주 생각은 안 해요? 아빠 없는 애로 크면 그게 당신 보기에 좋겠어? 태호는 당신 아들이잖아. 지금 숨이 막혀가고 있는데 그래도 버텨야 속이 시원하냐고.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잖아.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진은 스스로 화를 못 참는 듯 더 흥분하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명의 이전 결정 안 하시면 저희도 이제 끝이에요. 앞으로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자고요. 그렇게 아들 손주랑 인연 끊으시겠다고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요. 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며느리 미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했어? 미진이가 당황했어요. 네. 다 했냐고. 할 말 있으면 다 하라 했잖아. 미진이가 제게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무슨 말투가 그래요? 제가 부탁하러 나온 사람인데. 저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그러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하는 건 명령이잖아. 그래도 알겠어.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 그래요, 생각 잘하세요. 내일이 지나면 정말 끝이에요. 미진은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잔을 정돈하고 가방을 매며 짧게 말했어요. 끝이든 뭐든 내일이면 알겠지. 저는 미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 말을 남기고 유유히 찻집을 나왔습니다. 미진은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머릿속이 혼란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작게 속삭였어요. 이상하네. 왜 저렇게 여유로워졌지? 예전엔 말 한마디에도 눈치 보던 사람이었는데. 미진은 의아한 듯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호는 퇴근 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미진이 들어왔어요. 태호는 엄마의 안부가 궁금했던지 반갑게 물었어요. 어머니 만나고 왔다며? 얘기 좀 됐어? 미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글쎄 좀 이상했어. 전엔 말만 꺼내도 눈 돌리고 피하더니 오늘은 담담하게 아주 느긋하게 받아치더라니까. 담담하게? 미진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응, 마치 뭐라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집 어머니 명이 하나뿐인데 말이야. 태호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 정리하신 거 아닐까? 미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 눈빛. 그냥 고집이 아니었어. 뭐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TV 뉴스에서 일기예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진은 TV를 끄며 작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이 되면 알겠지. 창가에 비친 미진의 표정에는 불안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는 게 역력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새마을 금고 창고 안쪽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채로 앉아 있고 옆에는 친구 순이가 초조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밝은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김정옥 고객님 맞으시죠? 네. 오늘 출자증권 정산 현금화하러 오신 거 맞죠? 확인됐습니다. 정산 금액은 28억 4,600만 원, 세후 실수령액은 약 25억 7천만 원입니다. 순이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가 재확인하듯 급히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28억이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돈이 어디서 다 생겼대요. 저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순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남편이 오래전에 들어놓은 게 그게 이렇게 된 줄은 꿈에도 몰랐지. 직원은 미소를 띠며 상냥하게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김정옥 고객님, 남편분이 생전에 가입하신 출자증권이에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조합 배당이랑 이자가 꾸준히 쌓이면서 금액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기록을 보니 30년 가까이 꾸준히 유지된 계좌예요. 순이가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듯이 말했어요. 세상에나. 태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옥 언니 위에 이렇게 돈을 불려주고 있었네. 이러려고 생전에 시장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산 거지. 허튼 돈 한 푼 안 쓰고. 직원은 따뜻함이 실린 말투로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장기 출자 유지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 사람 참 꼼꼼했지. 순이가 제 손등을 꼭 쥐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 언니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이젠 마음 편하게 살아. 이 돈은 언니랑 형부가 평생 고생한 대가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작지만 단단히 결심이 선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절대 아무한테도 안 뺏길 거야.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이제 바로 입금될 거예요. 저는 펜을 쥐고 김정옥 제 이름 석자를 새기듯 적어 넣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땀이 나고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서류 여러 곳에 최종 서명을 마치고 창구에서 정산 완료 안내를 받았어요. 잠시 후 휴대폰 알림이 띠링 울리고 휴대폰 화면에 입금 내역이 떴습니다. 25억 7천만 원. 축하드려요. 고객님 최종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직원이 건네준 통장 계좌에 찍힌 금액을 확인했어요. 언니 봤지? 들어왔다. 진짜 들어왔어. 이제 진짜 부자 됐네. 우리 김정옥 씨. 순이가 활짝 웃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저는 오히려 차분히 말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괜찮아.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저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이와 저는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드디어 그날입니다. 내 존엄과 내 이름에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저는 사돈 박성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자 씨, 오늘 저녁 7시 내 집으로 오세요. 태호, 미진이도 다 함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
사돈 박성자는 곧바로 딸 미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진아, 방금 내 시엄마 전화 왔어. 오늘 너희 집에 7시까지 오래. 다 함께 할 얘기가 있다고. 드디어 명의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나 보다. 노인네가 별 수 있었겠니?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아마 명의 이전 해줄 테니 양로원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할 거다. 그럼 양보하는 척 알겠다고 말해. 미진아, 알았지? 미진은 엄마와 통화 후 곧바로 남편 태호에게 전화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오늘 저녁 7시에 오신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있는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대. 드디어 명의 이전 결심하셨나 봐. 자기 6시 30분까지 꼭 들어와. 너무 설렌다. 여보, 내가 저녁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좀 만들어 놔야겠다. 여보, 어머니 뭐 좋아하시지? 나도 몰라. 태호는 오랜만에 집 나간, 아니, 쫓겨나가다시피 한 어머니를 다시 마주할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순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발표해. 순이가 등을 토닥이며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응, 그래야지. 저는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며느리의 저녁상이었지요. 거실엔 사돈 내외와 아들 태호, 며느리 미진이 앉아 있었어요. 미진이가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 나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앉아라.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올리고 서류를 꺼내 차례로 펼쳤습니다. 오늘 입금된 25억 7천만 원 내역이 찍힌 통장과 정산서, 제 이름으로 권리행 사유효한 시가추산보상금 약 15억에 조합원 분양권 통지서, 원본과 조합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저는 차분히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랑 내가 시장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샀다. 남편은 생전에 새마을 금 고출자를 내 이름으로 들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동이체로 계속 불려지고 있었어. 그리고 시장 옆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내 이름이다. 오늘부로 내가 출자증권은 전액 현금화했다. 정확히 25억 7천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됐어. 그리고 또 하나 태호 아빠와 함께 젊을 시절부터 30년 넘게 장사하던 시장 옆 택지 재개발조합 보상 추정액은 약 15억이다. 정리하면 이 집도 현금도 조합 권리도 전부 내 이름이다. 그 순간 사돈 내외의 얼굴을 보니 순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들 태호는 숨을 몰아삼키고 있었고 욕심 많은 며느리 미진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굳은 미소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듯 보였습니다. 사돈 박성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세상에, 우리가 괜한 소리를 그동안 참, 우리가 너무 덤볐네. 박성자의 남편 태호의 장인이 겸연쩍은 목소리로 말까지 더듬으며 물었어요. 사돈어른 그럼 이 아파트 명의 이전은 어쩌시렵니까? 저는 힘있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명의 이전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 빌려달란 얘기. 앞으로
나한테 하지 마라. 사업 망한다고 해도, 너희들 이혼한다고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 너희 힘으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내 말에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가와 입가는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 미진이 당황한 듯 일어나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어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모두 다 제 탓이에요. 제 입이 너무 앞섰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너는 내 남편 앞세우고 손주 재민이까지 핑계 삼아 나를 겁박했지. 며느리인 내가 시어머니인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위협했어. 오늘 당장 용서 없다. 내가 남편과 살림을 알뜰히 불리고 내 자식이자 내 손주인 재민이를 너희가 모범을 보여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서 행동으로 네가 내게 한 모든 짓이 과오였다는 것을 훗날 세월 속에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면 그때 언젠가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마. 미진이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박성자와 남편은 서로를 보며 진땀을 흘리며 난감해했고 아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말 다 잘 기억해둬. 난 내 이름으로 앞으로 내 삶을 산다. 저는 서류를 다시 차곡차곡 가방에 넣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걸 꼭 기억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살아온 세월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똑바로 살거라. 그래야 내 집에서 살게 해줄 거야. 그 순간 집안 거실에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정적만이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작고 아담한 단독주택의 낮은 담장 너머 작은 정원마당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동백나무가 빨간 꽃봉오리를 달고 아름답게 심어져 있고 창문엔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서울 근교에 마련한 정옥의 새집 현관문 옆에는 김정옥 세 글자가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가득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엔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테이블엔 하얀 찻잔이 놓여 있고 식탁에는 가요 악보집과 수영 모자가 나란히 올려져 있어요. 식탁에는 가요 악보집과 수영 모자가 나란히 올려져 있어요.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사람 없고 내 취향으로 채운 집이 생겼어. 늦게 왔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이네. 동네 복지관 가요교실도 등록을 했어요. 정옥은 마이크를 잡고 목청껏 노래합니다. 울지 마라 내 가슴아. 그 곡조위로 지난 세월의 응어리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동년배 할머니들의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정옥은 스포츠센터 수영교실도 등록했어요. 매일 아침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수영장 레일을 돕니다. 물 위에 뜬 몸, 가벼워진 마음. 그리고 샤워실에서 만난 또래들과 웃으며 따뜻한 수다도 나누지요. 새로 사귄 이웃들과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즐거운 담소도 나누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그녀는 그냥 정옥입니다. 두어 달 후 거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 태호의 전화예요. 엄마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우리 찾아가도 될까요? 정옥은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와. 그리고 자고 가는 건 안 된다. 몇 시간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거라. 약속 지킬 수 있으면 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태호는 낮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알겠어, 엄마. 약속 지킬게. 정옥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계는 분명하지만 문은 닫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질서이니까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질서이니까요. 그날 밤 정옥은 작은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시장 골목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속의 두 사람을 보고 정옥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정말 나로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건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기회였어. 나 홀로 서기했고,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어. 고마워, 여보. 많이. 정옥은 창문을 반쯤 열어 잠시 밤 공기를 들입니다. 정옥은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창밖에 별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한밤중 작은 정원의 풍경이 달빛 아래에서 잔잔히 흔들립니다. 정옥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살게. 아직 겨울 끝자락의 추위가 감돌고 있는 정원에는 빨갛게 나무 한가득 핀 동백꽃이 황홀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백꽃의 꽃말을 알고 계시나요? 찬 겨울 추위를 견디고 조용히 피어나고 한순간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은 겸손과 한 몸을 다 바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겨울을 견디고 꽃을 피우기에 인내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꽃말은 진실된 사랑, 열정을 뜻하는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자식도 타인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사연을 함께 나누고픈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